이게 가능하다니 말이 돼? 미국 최고 권위의 도시행정 엘리트. 그는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딸 클로이를 지키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서양의 깐깐한 잣대로 이 작은 동양 국가의 허술함을 낱낱이 파헤쳐 당장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매서운 눈초리는 곧 걷잡을 수 없는 경악으로 바뀝니다. 분명 엉망진창이어야 할 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제도 억압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까요? 천조국 최고 엘리트의 오만함을 단숨에 꺾어버린 대한민국.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진실의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저는 아더입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에서 20년째 굴러먹고 있는 꽤 잘나가는 도시행정 컨설턴트죠. 제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저는 거대 도시의 골마 터진 민낯을 꿰뚫어 보는 데는 완벽히 도 같은 사람입니다. 뉴욕의 지옥 같은 지하철 연착, 시카고의 폭동 직전 쓰레기 수거 분쟁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굵직한 도시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서류상의 예산과 현실의 무질서가 어떻게 잔인하게 충돌하는지 매일 현장에서 똑똑히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촘촘한 법망을 짜놓아도 아주 작은 감시의 사각지대만 생기면 사람들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내다버리고 서로의 순서를 빼앗기 위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문명사회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 삶의 유일한 빛인 외동딸 클로이가 식탁 위로 얄팍한 서류 뭉치를 툭 던집니다. 한국 교환학생 합격 통지서. 그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제가 얌전히 쥐고 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미끄러집니다. 클로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안전한 나라들을 전부 내버려 두고 왜 하필 한국이란 말이냐? 제 언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 코앞까지 바짝 들이밉니다. 화면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찬양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자가 혼자 걸어도 완벽하게 안전한 거리. 식당에서 다리 아프게 줄을 서지 않아도 앱 하나로 통제되는 최첨단 시스템.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그린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팔짱을 낍니다. 너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저런 인터넷 찌라시를 고지곳대로 믿는 건 아니겠지? 다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과장되게 포장한 사기극이야. 내가 20년 동안 험악한 빈민가부터 초호화 부촌까지 다 쑤시고 다녔어.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 저런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하물며 아시아 구석의 그 좁고 복잡한 나라라면 통제불능의 끔찍한 무법천지일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같이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가서 그 잘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우스꽝스러운 모래성인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쏟아지는 불결함과 무질서를 낱낱이 파헤쳐서 당장 딸의 손목을 쥐고 다시 안전한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길고 피곤한 비행 끝에 마침내 우리는 서울의 심장부로 들어섭니다. 공항의 첫인상은 꽤 쾌적하고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제 입가엔 여전히 비릿한 냉소가 번져 있습니다. 공항은 어느 나라나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럴싸하게 꾸며놓는 법이니까요. 도시의 진짜 수준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에 지치고 배고파서 예민해질 때 바로 그 일상의 좁은 골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택시가 클로이의 학교 근처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학가 뒷골목에 멈춰섭니다. 좁은 길목에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퇴근길, 직장인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예상했던 아시아의 전형적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골목. 이제 곧 저 사람들의 억눌린 이기심과 천박한 룰 브레이킹이 튀어나올 겁니다. 클로이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오는 작은 국수집을 가리킵니다. 식당 앞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풍경입니다. 제 상식 속 대기열이란 앞사람의 등에 바짝 밀착해서 구불구불 길게 늘어선 물리적인 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곳엔 그 흔한 줄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 멀리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 젊은 커플은 맞은편 화단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규칙 없이 골목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 보렴, 클로이. 내가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완벽한 질서가 대체 어디 있다는 거니? 줄도 엉망이고 밖에서 통제하는 직원 하나 없잖아. 물리적인 줄이라는 강력한 구속이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룰을 어기게 되어 있어. 앞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차례를 뺏길까봐 새치기를 시도하거나 식당 주인에게 억지를 부린다고. 저 미개한 곳에서 다투기 싫으니 당장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클로이는 식당 유리문 옆에 있는 자그마한 태블릿 기계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내밉니다. 아니야, 아빠. 나 방금 대기번호 받았어. 우리 앞에 4팀 남았대. 메신저 앱으로 실시간 알림이 오니까 가게 앞에 줄 서서 다리 아프게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근처 구경하면서 편하게 쉬고 있으면 된대. 저는 클로이의 화면에 떠오른 디지털 숫자와 무방비 상태로 흩어져 있는 골목의 사람들을 번갈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딴 조그만 기계 하나 덜렁 가져다 놓는다고. 사람들의 무질서가 통제될 리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단단히 끼고 거만하게 우뚝 섭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저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아귀다툼을 벌이는지, 저 허술한 전자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똑똑히 지켜보자. 저 알량한 질서가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지. 가게 문 앞 전광판에 1번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켜집니다. 직원이 나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번호를 부르자 맞은편 화단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 여유롭게 일어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앞을 노려보던 제 눈이 점점 커집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골목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정확히 자기 차례에 맞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늦게 왔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새치기를 시도하는 얌체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손님 들어오세요.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밖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번호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휴대폰 알림 하나와 전광판 숫자 하나, 그 작은 디지털의 약속 하나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줄이 사람의 몸을 구속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자유롭게 누리다가 순서가 되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아빠, 거 봐. 내 말이 맞지? 줄 서느라 다리 아플 일도 없고 얼마나 합리적이야. 클로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국수를 후루룩 넘깁니다. 저는 입맛이 씁쓸해져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킵니다. 이 작은 식당 하나가 우연히 기계를 잘 도입했을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앱이나 시스템은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는 진짜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아직 이 나라 사람들의 도덕성을 완전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클로이의 숙소인 아파트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에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시며 본능적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집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집집마다 문 앞에 크고 작은 종이 상자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생수 상자, 과일 박스, 심지어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까지 아무도 지키지 않는 복도에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클로이, 조심해. 이건 너무 위험해. 누가 언제 훔쳐가도 모를 물건들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뉴욕의 뒷골목이었다면 10분도 안 돼서 흔적도 없이 털렸을 상황입니다. 아니, 삼엄한 경비가 있는 최고급 아파트라 해도 배달물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저는 직업병처럼 눈을 번뜩이며 도난 위험과 관리 실패를 머릿속 보고서에 붉은 글씨로 꾹꾹 눌러 적습니다. 통제가 무너진 완벽한 실패의 현장. 제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빠, 진정해. 여긴 한국이잖아. 이건 그냥 택배야. 다들 이렇게 문 앞에 두고 가면 나중에 주인이 알아서 챙겨 들어가. 아무도 남의 물건 안 훔쳐가니까 걱정 마. 클로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제 팔을 끌어당깁니다. 남의 이름표가 떡하니 붙은 물건을 아무도 안 훔쳐간다고? 저는 코웃음을 칩니다. 아무리 문명화된 사회라도 감시가 사라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타인의 것을 탐내는 것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입니다. 이 나라는 운이 좋아. 아직 큰 도난 사건이 없었을 뿐 분명 내일 아침이면 저 상자들 중 몇 개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나라의 치안을 불신하며 현관문 보조키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고 맙니다. 전날 밤 보았던 생수 상자와 과일 박스가 밤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그 자리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의 청년이 슬리퍼를 끌고 나오더니 자기 집 앞 상자만 훌쩍 들고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옆집 문 앞의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교복 입은 학생도 바닥에 남의 상자를 피해서 조심조심 발을 디딜 뿐 내용물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택배 배달원 한 명이 양손에 무거운 상자를 들고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는 문 앞에 물건을 툭 내려놓고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찰칵 찍고 쿨하게 뒤돌아섭니다. 수령인의 사인도 본인 확인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남의 문 앞에 귀중한 물건을 덩그러니 놓아두고 떠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없는 텅 빈 복도. 그러나 이 무방비한 공간을 혈통같이 지키는 것은 감시 카메라나 무장한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문 앞에 놓인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법으로 강제할 필요조차 없는 거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 낡은 복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아빠? 내 말이 맞지? 등교를 준비하며 나오는 클로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핏대를 세우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통제와 억압, 그리고 촘촘한 감시가 없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무질서해질 거라 굳게 믿었던 제 평생의 오만한 상식이 이 작고 조용한 한국의 아파트 복도 앞에서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붉어진 얼굴을 애써 쓸어내리며 저는 클로이를 따라 아파트 뒤편 쓰레기장으로 향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야말로 그 동네의 가장 밑바닥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뉴욕이나 시카고의 뒷골목을 떠올려 봅니다. 여름이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 위로 파리가 들끓고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코를 쥐어 막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도착한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힙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 대신 가지런히 정리된 플라스틱과 종이 상자들이 마치 대형마트 진열대처럼 각을 맞춰 줄지어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학생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다가갑니다. 카드를 기계에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립니다. 쓰레기를 붓고 나니 화면에 무게와 요금이 정확하게 찍혀 나옵니다. 이건 너무 숨막히는 감시 통제 아닙니까? 버리는 쓰레기 무게까지 일일이 정부가 다 감시하고 돈을 매기다니요. 제가 놀라 소리치자 클로이가 조용히 옆을 턱짓으로 가리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꼼꼼하게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주머니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꽉 짜서 조심스럽게 버린 뒤 통 주변에 튄 국물을 자신이 가져온 휴지로 쓱 닦아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불쾌한 냄새를 남기지 않으려는 청소 노동자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자발적이고 따뜻한 배려입니다. 막대한 벌금과 경찰의 단속으로도 막지 못했던 도시의 무단 투기를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조용한 양보와 헌신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 엄격한 통제만으로 거대 도시를 관리하려 했던 제 평생의 행정 철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굣길 노선을 확인하기 위해 클로이와 큰 길로 나섭니다. 햇볕이 살을 찌를 듯 따갑게 내리쬐는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자 거대한 파라솔 같은 널찍한 그늘막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아래로 모여들어 땀을 식힙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예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스마트 쉼터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이 쏟아지고 안락한 의자와 넉넉한 휴대폰 충전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버스 기껏해야 10분 남짓 기다리는데 거리에 이런 고급 시설을 짓다니요. 이건 전형적인 세금 낭비이자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습관처럼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순간 무거운 짐을 든 백발의 어르신 한 분이 쉼터 안으로 힘겹게 들어오십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굳어있던 어르신의 굽은 어깨가 스르르 풀리며 주름진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곁에 있던 젊은 학생 하나가 얼른 일어나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 짧고 평화로운 순간 제 가슴이 묵직한 돌덩이에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성난 민원인들에게 앵무새처럼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조금만 참아달라. 10분 정도 길에서 대기하는 건 시민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저는 시민들의 기다림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리에 서 있는 단 10분의 시간조차 시민의 소중한 삶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뙤약볕 길바닥에서 땀 흘리는 노인과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나라. 거대한 시스템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존중이 뼛속 깊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의 남은 알량한 서양 엘리트로서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내일 당장 학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신분 서류 하나가 빠졌다는 걸 클로이가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시간이 밤 9시인데 관공서무는 진작에 닫았을 거 아니니 내일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가서 사정하고 번호표 뽑고 줄을 서야 해. 아빠가 이런 행정처리 전문이잖니. 끔찍하지만 내일 내 첫 수업은 포기해야 할 거다. 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냅니다. 관공서 셔터 문이 닫히면 도시의 모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그것이 서양 선진국의 당연한 룰이니까요. 그런데 클로이는 태연하게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한국인 친구 지윤이 동네 지하철역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따라간 지하철역 구석에는 작은 은행 현금 인출기처럼 생긴 기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클로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화면을 몇 번 톡톡 터치하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기계 아래쪽에서 방금 전까지 저를 파해 동동 구르며 절망하게 했던 그 공식 행정 서류가 스르륵 밀려 나옵니다. 단 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밤의 지하철역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빳빳하고 따뜻한 종이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섭니다. 종이를 쥔 제 두 손이 미세하게 덜덜 떨립니다. 시민이 관공서 업무 시간에 맞춰 눈치를 보며 반차를 내고 굽신거리며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첨단 행정망이 24시간 내내 시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 묵묵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란 말입니까? 누가 훔쳐갈까 두려워 겹겹이 쇠창살 자물쇠를 채워야 했던 미국 최고 행정가의 알량한 지식이 시민의 드높은 양심과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적 앞에서 처참하게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저는 늦은 밤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그 작은 서류 한 장을 들고 멍하니 한국의 압도적인 위대함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얇은 서류 한 장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무겁고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벅찬 충격도 잠시. 엘리베이터 앞에 선 클로이가 갑자기 작고 마른 기침을 뱉어냅니다. 처음엔 그저 밤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 따뜻한 물을 마신 뒤에도 딸의 기침은 멈추지 않고 맑았던 목소리마저 탁하게 잠겨 들어갑니다. 아빠, 괜찮아. 그냥 며칠 짐 챙기느라 무리해서 그래. 자고 일어나면 다 나을 거야. 클로이는 애써 웃어 보이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짚어보니 미열마저 감돕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행정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고 배달이 빠르면 뭐합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내 금쪽 같은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서양의 끔찍한 의료 시스템이 머릿속을 스치며 숨이 턱 막혀옵니다. 응급실에 가도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대여섯 시간을 고통 속에서 뒹굴며 기다려야 하고 며칠 뒤 청구서에는 수백만 원의 폭탄 요금이 찍혀 나오는 지옥 같은 미국의 병원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클로이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딸을 부축하고 무작정 거리로 나섭니다. 지윤이가 알려준 두 블록 너머의 작은 동네 내과로 향합니다.
건물 희층의 허름한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제 얼굴은 이미 잔뜩 굳어 있습니다. 예약도 없이 들이닥쳤으니 좋기 서너 시간은 대기실 구석에 방치될 거라 단단히 각오합니다. 그런데 접수 때 이름을 올리고 대기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기가 무섭게 간호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클로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이렇게 환자를 기계에서 물건 찍어내듯 휙휙 넘기면 당연히 진료는 대충대충 건성으로 볼 게 뻔하잖아. 저는 다시 날 선 고슴도치처럼 경계태세를 갖추고 진료실로 따라 들어갑니다. 단 3분 만에 처방전 하나 달랑 던져주고 쫓아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를 꽉 깨몹니다. 하지만 진료실 안의 풍경은 제 삐딱한 예상을 또 한 번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의사는 바삐 모니터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휙 돌려 클로이와 온전히 눈을 맞춥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밤에 잘 때는 춥지 않았는지, 낯선 한국 음식 때문에 속이 불편한 적은 없었는지 아주 세심하고 다정하게 묻습니다. 클로이가 서툰 한국어로 더듬거리면 답답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따뜻한 미소로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듣고 모간을 꼼꼼히 살피는 그 느릿하고 정성스러운 손길. 환자를 그저 돈벌이 수단이나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에서 아픈 어린 학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어른의 따뜻한 온기가 진료실을 가득 채웁니다. 단순한 몸살 감기네요. 타지 와서 긴장해서 그럴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푹 쉬면 금방 툭 털고 일어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의사가 저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곤두서 있던 제 어깨가 스르르 내려오며 깊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진료를 마치고 1층에 있는 약국으로 내려갑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새하얀 종이 약봉투 더미를 들고 나옵니다. 약사는 그냥 약을 툭 밀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봉투 앞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건 아침 식후, 이건 점심 식후, 그리고 이건 저녁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기침약 때문에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약 먹고 나서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클로이가 받아든 약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맙니다. 미국처럼 커다란 주황색 플라스틱 통에 알약을 통째로 쏟아부어주고 환자에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내버려두는 차가운 방식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의 시간이 아주 작고 정갈한 봉투마다 칸칸이 나뉘어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얇은 약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어 봅니다. 이 작은 종이봉투 안에는 단순히 알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픈 몸을 뉘인 환자가 약 먹을 시간을 헷갈려 불안해하지 않도록, 약을 잘못 먹어 탈이 나지 않도록, 혼자 남겨진 그 외롭고 취약한 시간까지 국가와 사회가 미리 보듬고 챙겨주는 지독하리만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던 문 앞에 무방비한 택배 상자들, 이웃을 위해 스스로 냄새를 지우고 닦아내던 깨끗한 쓰레기장, 길가의 어르신을 위해 시원한 그늘과 에어컨을 내어주던 스마트 정류장, 늦은 밤 절망하던 제게 서류를 뱉어내던 기계, 그리고 이 다정한 약봉투까지. 한국의 기적 같은 시스템은 단지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세금으로 쌓아 올린 차가운 콘크리트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먼저 덜어주고 약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의 선을 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을 향한 뜨거운 존중과 신뢰가 거대한 혈관처럼 이 나라 전체를 고동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를 부르는 클로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드는 순간 평생을 참고 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이 제 늙은 주름을 타고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백발이 희끗한 외국인이라는 사실도, 붐비는 약국 한복판이라는 사실도 완전히 잊은 채 딸을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얄팍한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참회의 눈물이자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내 목숨 같은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벅찬 안도의 눈물입니다. 클로이, 아빠가 완전히 틀렸다. 이 나라는 사람을 결코 홀로 방치하지 않는구나. 너를 이곳에 두고 가는 아빠의 마음이 이제야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며칠 후 미국행 비행기에 홀로 오른 저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엽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흠집을 잡기 위해
잔뜩 뼈르며 써두었던 비판적인 보고서의 첫 문장을 시원하게 백스페이스로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천조국 최고 도시행정가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경이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뼛속 깊은 존경을 담아 새로운 보고서의 첫 줄을 타건합니다. 시민의 따뜻한 배려와 굳건한 신뢰가 최첨단 시스템과 결합될 때 도시는 비로소 완벽한 기적이 된다. 우리 미국은 당장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엎드려 배워야만 한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서양의 깐깐한 행정 전문가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거대한 자본이나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남의 택배를 탐내지 않는 정직함. 다음 사람을 위해 기꺼이 냄새나는 쓰레기통 주변을 훔쳐내는 수고로움. 대학볕 아래 지친 어르신을 위해 살며시 그늘 한 편을 내어주는 다정한 마음 씀씀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법이나 기적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행이 아닙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내 입에 들어갈 밥숟가락보다 자식의 앞날을 먼저 챙기시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들. 팍팍하고 고된 삶의 무게 앞에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며 꼿꼿하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투박하고 굽은 손으로 평생을 바쳐 이 나라의 단단한 주춧돌을 놓아주신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께서 말없이 삭히며 견뎌오신 그 희생과 헌신이 거름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고 이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오신 그 위대한 삶의 궤적에 오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어르신들의 지친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드렸기를, 그리고 내가 이 악물고 살아온 그 팍팍했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벅찬 자부심으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애정어린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귀한 지혜와 따뜻한 감상을 듬뿍 나눠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그 넉넉한 마음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걸어오신 그 험난했던 모든 길들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며 언제나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늘 저만하시고 건강하십시오.